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차기 정부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현판식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선인이 아닌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첫 출근지는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죠. 정치권 관련 뉴스 오늘 첫 소식으로 알아보고요. 확진자 62만 명,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한 상황이라 당장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인데요.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후보지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가운데 경호에 더 적합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용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낙하산 알박기로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인사권은 분명히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전체 국민의 16%에 해당하는 825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일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모두 4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건물이 파손되거나 도로가 끊기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러시아 철군을 골자로 하는 평화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무기가 실리는 가운데 결국 최종 결정은 윤 당선인이 내리게 됩니다. 인수위원회는 인선을 매듭지으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현재로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침 브리핑에서 집무실 논의가 최종 결론 난 건 아니라고 또 한 번 선을 그었던 만큼 확정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 비해 용산 국방부 청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맞는데요. 경호와 보안이 더 적합한 점과 더불어서 이전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적다는 것도 용산 국방부 청사의 장점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비용 문제를 언급했는데 들어보시죠. 저희가 최우선 가치를 국민에 두고 가지만 비용 또한 가급적 최소한으로 그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데 결론까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앞서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또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투기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남은 인수위원들도 모두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인수위원 24명이 모두 확정된 건데요.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오늘 발표된 3개 분과 인선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먼저 경제 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간사를 맡아 인수위원 왕윤종 교수, 유흥환 전 SK혁신그룹장, 또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고산 대표와 함께 일자리와 노동,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는 현재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직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으로 인수위원회는 김창경 교수와 남기태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미자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안상훈 교수와 백경란 의사, 또 안철수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인수위원을 맡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에는 국민의당 출신인 신용현 전 의원이 임명됐고 원일이 전 논설위원과 최지연 변호사가 수석 부대변인으로 활동합니다. 기본적인 인선의 틀이 이렇게 확정된 만큼 인수위는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죠. 네, 무엇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논의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대위 체제가 부적절하다. 또 당 지도부가 이를 결정하면서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윤호중 비대위 체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기운 건 아니라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진 의원들 또 삼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잠시 뒤에는 초선 의원들과 만납니다. 이를 끝으로 윤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앞서 의원들 소속 모임 더미래에서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기까지 하며 파열음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대선 이후 후폭풍을 겪고 있는 건 중앙선관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 아침에 회의 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공식 안건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사직서는 수리됐는데 이보다 더 이목이 쏠렸던 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거취 표명 여부였습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출근길과 퇴근길 모두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전체 회의에서도 노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선거 관리를 잘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위원장이 사실상 이렇게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선관위 안에서도 거취 압박이 나왔던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낙하산 알박기로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 혈안한 모습은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 자기 사람을 챙기는 사적 권한이 아니라며 산하 공공기관 인사는 새 대통령의 민생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 무산에 대해 당선인 측에 무례한 요구가 있었고 점령군 행세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회동 전 여론몰이로 사면을 압박하는 모양새였고 모든 인사를 중지하고 당선인과 협의해서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 침해이자 일방통행식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4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런 소식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 먼저 자세한 코로나19 신규 환자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2만 1,328명입니다. 전날보다 무려 22만여 명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환자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825만 명으로 전체 국민 가운데 16%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린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크게 는 것은 어제 집계에서 누락됐던 숫자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전 시스템 문제로 집계에서 일부 빠졌던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환자 규모에 반영되면서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속 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한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애초 유행 정점 시기를 이번 주 중반이나 다음 주 초반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규모도 평균 31만 명에서
최대 37만 명 정도를 전망했는데 현재의 확산세를 감안하면 실제 유행 규모는 이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5명 줄긴 했지만 1,159명으로 여전히 1,000명대를 이어갔고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6%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429명으로 전날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19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8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정부가 내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지금 어떤 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열린 정책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회의에선 사적 모임을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거리두기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네,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환자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한 소아 특화 전담병원이 전국 78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운영 첫날부터 입원 환자가 몰릴 정도로 소아 확진자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민기 기자. 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곳이 소아 확진자가 치료도 하고 입원도 하는 이런 전문 병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 병원 6층에 마련된 입원 병동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곳 의료진의 허락을 받고 빈 입원실에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병상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아 확진자가 머무르는 병실인 만큼 일반적인 성인 병상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병상 맞은편에 보면 병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은 시트와 베개도 없이 지금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병실은 2인실인데요.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2인실 병실에 한 명만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입니다. 이 병원이 5층부터 8층까지 입원 병상이 모두 64개 마련되어 있는데요.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5층과 6층 두 개 층에 40여 개 병상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준비해뒀습니다. 오늘이 운영을 시작한 지 첫날인데 벌써 6명이 입원했고 15명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11일부터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준비를 거쳐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이 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증상이 심한 경우엔 입원할 수도 있는데요. 성북구에 있는 다른 병원까지 서울 지역에선 모두 2곳이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 10살 미만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처럼 소아 대상 대면 진료를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0살에서 9살 사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8명, 위중증 환자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소아 환자들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은 낮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전국 78곳에 지정해 대면 진료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보된 병상은 3,000여 개, 이 가운데 1,900여 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목록은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강원과 세종, 제주에는 입원까지 가능한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아과 전문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정부는 일반 코로나19 전담병상 일부를 소아 환자들에게 배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소아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5살에서 11살 사이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규 확진자 62만 1,328명, 이거 실화인가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 예측치는 훌쩍 뛰어넘은 규모인데 교수님 뭐 이 정도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 예측하셨습니까? 네, 확진이 되는, 그러니까 확인된 감염자가 이렇게 60만 명씩 생길 거라고는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크게 두 번의 방역 완화가 생기면서 애초에 그 예측했던 그 모델의 유행이 변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감염이 더 전파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는 상황이 됐고요. 예. 또 다른 요인은 신속 항원 검사 자체를 확진의 이제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숨겨질 수 있는 그런 확진자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역 완화가 좀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으로 변화를 시켰고 신속 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다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정부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정점을 지나가는 중으로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앞서 일평균 37만 명, 하루 최대 40만 명 중반대를 예측했었는데 이거 훌쩍 뛰어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점의 규모하고 기간도 좀 달라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예, 전체적인 유행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유행이 잦아든 그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적게는 10%, 많게는 20에서 30% 정도가 감염되면서 점차 유행이 잦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미 800만 이상이 감염이 된 그런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유행이 잦아들 수 있을지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정점의 기간이 줄어들지는 잘 확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행 기간은 줄어들겠지만 정점 기간이 줄어들어서 지금이 이제 유행이 꺾이는 기간이냐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실제 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확실히 줄어들었을 때 유행이 정점이 지났구나라고 판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확진자의 규모가 확실히 줄어들고 일정 기간이 지속이 됐을 때 정점이 지났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주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인구 대비로 해도 뭐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뭐 나라마다 유행의 시기가 다르다곤 해도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금 가장 챙겨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위중증 환자 발생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또 네.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월부터 5월까지 오미크론 유행 기간 동안에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망자가 더 많이 폭증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망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사회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질환의 중환자들도 사망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의료 체계가 걱정인데 지금 교수님 계신 병원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병원이 26개의 중환자 병상하고 22개의 준중증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의 자리가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사망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완화가 돼서 호전이 돼서 경증 병상으로 옮길 수 있는 환자가 나와야지만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희 병원의 경우는 이제 산모의 그 감염된 산모분들의 출산을 돕고 있는데 이 출산의 요구가 많아서 다 그 수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 사망자 관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429명으로 지금 폭증한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서 중증 환자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확산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 숫자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된 일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전체 확진자의 15 내지 1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60만 명이라고 치면은 실제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네. 여기서 0.1% 정도의 치명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한
700명 이상의 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산술 평균적인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진자가 양산이 되고 그중에서도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들이 폭증하게 되면은 사망자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렇다면은 치료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확진자 급증과 함께 팍스로비드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한 유통상의 문제일 뿐이다. 당국에서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팍스로비드 뭐 최대한 빨리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 양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증상이 시작되고 5일 이내에 투여를 해야지만 충분한 효과가 있고 예. 또 5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더 빠른 시간에 복용을 시작하셔야지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별로 재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많은 양을 좀 공급해서 재고 관리가 좀 여유 있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적은 양으로 재고 관리가 되도록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품절 상황이 예. 지역에 따라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배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그런 방역 완화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지금 유행의 진폭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의 바람은 이 정점이 충분히 지났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돼서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유행 관리나 위중증 환자 관리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리고 어제 김부겸 총리가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 일단 이 1급 감염병의 의미는 뭐고요? 이 적절성 여부,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지는지,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감염병, 그래서 즉각적인 격리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들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다른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4급까지 나누고 있는데 네. 4급 감염병은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독감이죠. 그러니까 격리를 꼭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신고나 또 관리와 관련돼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의 질병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고위험군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독감보다 높고 그리고 전파력이 독감에 비해서 거의 뭐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4급 감염병으로 다루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지금 2급 정도로 다루어서 격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그런 예. 상태에서 전체적인 중환자 병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류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그 감염병이 또 1급 감염병에서 2급이나 4급으로 되면은 치료에 관련된 비용을 또 국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특별한 그런 이 치료비와 관련돼서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확실히 보완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등급을 낮추었을 때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격리가 유지되는 2급 정도 분류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가 2,700대를 회복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미국에 이어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는 건데요.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1시 54분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반등했던 코스피는 오늘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1% 넘게 다시 올랐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코스피는 2,7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어제보다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상됐던 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6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리고 5월에 양적 긴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국내 증시의 부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연준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기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데다 올해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돼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어제보다 1% 넘게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과 국제유가 하락 등도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가 부도 사태가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러시아가 갚아야 할 1,450억 원의 채권이자 만기가 어제까지였습니다. 다만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인데다 디폴트 선언까지 유예기간 30일이 있어서 당장 국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오늘 아침 회의를 열고 국제금융시장이 FOMC 결과와 러시아 디폴트 소식을 큰 무리 없이 소화했다며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은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의 디폴트까지 기정사실이 되면서 국내 경제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관련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했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큰 역할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면 낮춘 만큼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경기는 활성화되고요. 또 그만큼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요. 반면에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물가는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 경기도 그만큼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어떤 분들은 좀 과장을 보태가지고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FOMC를 열어서 성명을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한 거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범위로 정하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00%에서 0.25%였습니다. 이거를 0.25%포인트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인 결과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꺼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약간의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긴축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경기 극복을 위해서 완화 측면에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 이거를 일단은 좀 정지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시중의 돈줄을 줄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텝은 아니었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건데 추가 금리 인상도 올해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미국은 이 FOMC가 끝난 다음에 점도표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FOMC 위원들이 앞으로의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한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올해 말의 금리 수준을 1.875%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FOMC가 이제 6번이 남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가 0.25%에서 0.5%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6번 전부 다 0.25%씩은 올려야지 이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 금리 전망이 2.75%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3번에서 4차례 정도 이 정도는 금리를 좀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망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낮추고 물가는 높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예고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기준금리가 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만 해도 1조 1항에 보면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9% 올랐습니다. 이게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예. 수준이었어요. 예. 이렇다 보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2.6%에서 4.3%로 대폭 높여서 잡았습니다. 반면에 성장률 전망치는 4%에서 2.8%로 낮췄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오름폭이 워낙 심상치 않으니까 금리를 올리긴 하겠으나 여기에 따라서 경기가 좀 위축된다면 예. 지금 성장률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변동폭이 큰, 불확실성이 큰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할 텐데 네. 국내 기준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죠. 사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예. 국내 경제가 미칠 영향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관심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앵커님들 같은 금리라고 했을 때 달러를 갖고 싶으세요? 원화를 갖고 싶으세요? 달러를 원하겠죠. 그렇죠. 좀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애국심과 예. 사이에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예. 저 씁쓸하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조금 더 높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2018년에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고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한 두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냐. 그래서 연말에는 한 1.75%에서 2%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5%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입니다. 현재 이주열 총재,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텐데 예.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31일까지거든요. 네. 31일이 지나고 4월 1일부터 새 총재가 임기를 시작하려면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새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이게 좀 잘 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권은 존중돼야겠지만 앞에도 나왔지만 알박기 논란 커지고 있는 거 이거 예.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도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지명되지 않으면 일단은 부총재 대행으로 운영이 되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도 겸하는데 지명되지 않으면 위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다음 의장을 좀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강희경 기자 연결해서 코스피 상황도 봤습니다만은 금융시장은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예요. 뭐 자주 들어보셨던 얘기겠지만 호재도 악재도 선반영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확실성이 그래서 해소됐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증시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배경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예. 오늘은 외국인이 좀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매수에 나선 모습을 보여서 이것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러시아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시장 상황을 아직은 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미국의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으로 올리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변동폭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 이 원달러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기업들은 수출 물품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이 많은데요. 예. 이거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사오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그보다 더 비싸게 사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에 좀 타격이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1,220원대 아래까지는 일단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예. 잠깐 언급하신 러시아 변수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지금 뭐 사실상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인 거죠? 좀 전에 좀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일단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달러 빚을 내놓고 이자를 못 갚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가 달러 표시 국채 이자 지급 만기일이었는데 이게 1억 1,719만 달러 규모라고 해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나라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하죠. 국채도 빚이고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합니다. 국가 예. 단위의 부도가 났다는 뜻이에요. 러시아가 원래 루블화로 이자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용평가사들이 그거는 내나 마나 그렇게 하는 거는 디폴트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전해진 소식으로는 달러화로 이렇게 송금을 했다고 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되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네. 루블화의 가치가 워낙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문제는 앞으로 갚을 돈이 더 많다 이건데요. 예. 4월 초까지 거의 30억 달러 규모의 그 국채 이자나 원금 만기일이 도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한 100년 만에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좀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특히 네.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러시아의 지금 경제 체력 자체가 좋아진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당시보다는 조금 충격이 덜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국내 경제에는 많은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원자재죠. 그렇다면은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이기도 하고요.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니켈이나 알루미늄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원자재를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수급이 불안해지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수급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는 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경제는 성장은 좀 주춤한데 물가는 빠르게 올라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 정권 교체기가 하필 겹쳐서 조금 이게 정책적으로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가현 일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 등도 잇따랐는데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현지에 파견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4명, 다친 사람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진 발생 지역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제2 원전과 오나가와 원전 등에 대해서는 현 시점까지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등 토호쿠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최대 규모 7.4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뿐 아니라 후쿠시마 서쪽에 있는 아키타와 야마가타현 그리고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의 여파로 토호쿠 지역과 수도권 등 각지에서는 220만 건이 넘는 대규모 정전과 함께 단수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진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도록 설계된 영향도 있는데 현재 전기는 대부분 복구된 상태입니다. 열차 운행 등은 일부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와 토호쿠 지역으로 가는 신칸센 열차 탈선으로 이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선로 보수 등이 필요해서 운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도로에 큰 균열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지진이 남긴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도 후쿠시마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크게 놀랐을 텐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2월 13일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앞두고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해에는 없었던 쓰나미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안가 주민 2만여 가구는 심야에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등 불안 속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쓰나미주의보는 오늘 새벽 모두 해제됐지만 지진 피해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해서 주민에 대한 급수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 일대에서는 어젯밤 강진 이후 오늘 오전 11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여진이 20차례 이어졌다고 일본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일주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장애인 단체와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며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바쁜 출근길 지하철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모습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어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문건입니다. 제목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첫 장부터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상대를 알아야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며 어떤 단체인지부터 알자고 강조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란 인식 때문에 공사 측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면서 문건 곳곳에 언더도그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의미인데 언론은 물론 대중도 여기에 경도돼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난합니다. 그 사례로 든 건 해화역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가 해화역 시위를 예고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 단체 불법 시위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가 시민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고 결국 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 문건에선 이를 장애인 단체 공격에 공사 측이 점수를 잃은 사례로 꼽았습니다. 앞으론 이 같은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면서 이동권 논의는 공사 측의 불리한 요소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단정짓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작성자인 직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사 차원에서 장애인 시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내부 문건을 만든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작성한 건 맞고요. 일부러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시위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대응 문건은 교통약자를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화와 타협보단 싸워서 이길 상대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가라앉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죠. 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가 하루 4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서 걱정인데요. 정부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7만 명은 전전날 통계에서 집계되지 못한 분들이 보고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약 55만 명 정도의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59명, 사망자는 42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11,481명으로 치명률은 0.14%입니다. 금일 보고된 사망자 429명 중 3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206명, 48%로 가장 많고 1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190명, 2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21명, 3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9명, 3주를 넘겨 사망하신 분이 3명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65.6%,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0.8%입니다. 이런 신규 환자의 증가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또한 사회적 접촉 빈도가 증가하는 이런 요인 등이 가장 크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 부차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신속 항원 검사, 확진이 인정에 따른 검사 편의성 증가로 그간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적극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 증가라는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BA2형의 증가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행 정점 후에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BA2형,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형의 증가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BA2형이 2월 17% 수준에서 최근에는 26%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먹는 치료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 그리고 50대 및 40대 기저질환자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기 투여를 위해서 요양병원에서 처방, 그리고 담당 약국에서 조제 공급하는 원예 처방하는 방식과 치료제 공급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공급한 후에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 처방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처방, 담당 약국에서 조제 공급을 담당하는 원예 처방하는 방식을 활용하되 담당 약국의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담당 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현황과 그 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가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BA2는 일부 국가가 채택한 PCR 검사에서 표적 유전자를 검출하기 어려워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PCR 검사는 처음부터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는 99%를 넘고 이 가운데 세부 계통 BA2도 점차 증가해서 3월 1주에는 세계 점유율의 약 60.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올 1월 우리나라에서 우세종화된 이후에 이월 현재 우리나라도 99.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계통 BA2 점유율은 3월 2주 현재 26.3%이고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WHO와 해외 보건기관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 BA2는 일반적인 오미크론인 BA1에 비해서 30% 정도 높은 전파력을 보이지만 중증도나 입원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 기관 조사 결과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서 발병하신 이후에 배출되는 감염성 바이러스를 시기별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배양 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배양 정도는 어떤 감염병을 설명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증상 발현 후에 14일 이내 총 558건 검체를 대상으로 전파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최대 기간은 증상 발현 후 최대 8일까지입니다. 거의 7일 이내로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접종군의 배양 양성률은 53%이고 백신 접종군의 양성률은 34%입니다. 즉 백신을 맞지 않는 그 미접종군이 접종군에 비해서 1.56배 정도 더 배양이 잘 되는 그런 현상이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백신 접종군과 미접종군 사이에 바이러스 배출 기간 수준에는 차이가 없지만 동일한 수준의 바이러스 농도에서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군의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효과에 따라 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미접종자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며 백신 접종이 전파력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은 향후 입국자 수에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발언이 양측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국제부 호준석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화가 좀 급진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상장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갔습니까?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가장 구체성을 띤 보도를 했는데요. 협상에 참여했던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15개 항의 초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작은 단체들이 협상할 때도 3개 항, 4개 항 합의문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5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꽤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부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그 문구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어렵지만이라는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핵심적인 의제는 비나토화, 중립국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관건은 그렇다면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렘린궁,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페스토프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같은 중립국화 모델을 러시아가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다 중립국이고요. 육군과 해군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자국 내에 타국군의 군사 기지나 무기를 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침공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러시아를 믿고 무장 수준을 떨어뜨린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포돌리아크 그 우크라이나 측의 수석 대표격인데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모델을 원한다. 그럼 우크라이나 모델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지금 나토가 그렇듯이 방관하지 않고 강력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확고한 동맹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기지나 미사일이 들어오면 러시아를 겨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공격을 받으면 나토가 마치 나토 회원국인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자. 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부분에서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립국화라는 어떤 핵심 쟁점을 두고 서로의 어떤 모델을 제시한 건데 이거 외에도 다른 쟁점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어제 이 협상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탈군사와 탈나치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탈군사화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얘기니까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탈나치화라는 것은 푸틴 입장에서는 나치 이퀄 서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탈서방화하는 것, 즉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축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쟁점인 돈바스하고 크림반도 영토 인정하는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24일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 점령한 지역에서는 다 러시아군이 떠나는 그것은 반드시 이 합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바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어제 한 말 중에 돈바스 주민들의 안보 문제, 그러니까 안전보장 문제가 핵심 의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여긴 다 우리 땅으로 인정해라라는 요구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 물러선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로도 들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이 강해졌죠. 푸틴을 전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강해진 표현만큼이나 대응도 어떤 강화된 대응들이 있는 겁니까? 네, 그 말을 이제 어느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러시아가 병원까지 공격하고 의료진까지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덧붙여서 했습니다. 마리우폴 얘긴데요, 남부 항구 도시. 여기서 시민 400명 정도를 의료시설에 몰아넣고 거기에 원래 있던 환자하고 의료진까지 해서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마리우폴에 있는 또 민간인 대피소가 최대 대피소가 있는데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원래 영화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어린이 환자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폭격을 했습니다. CNN이 위성사진 분석해 보니까 앞뒷마당에다가 영화관 앞뒷마당에 어린이라고 크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도 폭격을 한 것입니다. 정말 몰지각한 행태일 수밖에 없을 텐데 모두 지금 이런 양상들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이라는 건 사실 상대 국가의 군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닌 고의적인 살상, 광범위한 포격, 또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 이것은 다 전쟁 범죄로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여기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곳인데 여기는 사법 절차 이미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곳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입니다. 여기도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가 벌어진 현장인 우크라이나 당사 국가가 ICC의 관할권을 인정을 하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소를 하더라도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강제적으로 영장을 집행한다거나 법정에 세운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다만 이후에 만약에 푸틴이 실각을 한다든가 이런 권력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푸틴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된다는 어떤 변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푸틴이 러시아에서 또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푸틴 입장이라면은 제가 푸틴이라면은 지금 많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큰 성과 없이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 내부 여론이 동요할 것이고 이미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입니다. 그래서 KGB의 후신인 러시아의 정보기관 FSB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담당하는 데가 제5국입니다. 제5국의 국장, 부국장이 가택 연금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도 조사받고 있다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횡령 혐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고가 잘못됐다.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저항하지 않을 것이고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다라고 보고한 것에 대한 오판에 대한 문책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TV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친서방 러시아인들을 겨냥해서 쓰레기 배신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격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부 여론을 다잡고 또 경고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년 전에 푸틴을 소시오패스라고 비난을 했다가 갑자기 실종됐던 모델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레타 베틀러인데요. 1년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숨진 채 자동차 안에 여행 가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남자친구가 범행을 자백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석연치 않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시각들이 또 러시아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가 숨진 사고 현장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해 회사가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빠져 숨진 아연도금 설비입니다.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공개된 현장에는 추락사고를 막아줄 철제 울타리가 뒤늦게 설치됐습니다.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곳이 추가로 마련됐고 혼자서 하던 작업을 2인 1조로 바꿨습니다. 현대제철이 사망사고 이후 내놓은 개선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다른 아연도금 설비와 달리 사고 용기 시설에는 위험을 막아줄 로봇 장치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는 강화됐지만
섭씨 45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액 옆에서 노동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해야 하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당 산재예방특별팀 소속 의원들은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천안지청에서 나와가지고 상주해 가면서까지 감독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있다는 것은 이게 조직 문화를 비롯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있던 현대제철 대표이사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또 획기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세워서 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차원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배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진 공장과 예산 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여전히 짙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과 비교해 0.02%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1월 말 0.01% 하락한 뒤 8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도 한 주 전보다 0.02% 하락했지만 공표 지역 176곳을 살펴보면 전주보다 상승한 지역은 66곳으로 지난주 대비 6곳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9.8%, 2만 1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10만 건대 아래로 내려간 건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16년 28만 명대로 떨어진 혼인 건수는 다시 5년 만에 19만 건으로 주저앉았습니다. 30대 인구수가 줄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데다 코로나에 따른 혼인 연기 등이 겹치면서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이혼은 10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혼인 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5천 건이 줄었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50.1세, 여자는 46.8세로 해마다 이혼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미만인 이혼은 감소한 반면 30년 이상 이혼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결혼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전체의 17.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봄비치고는 양이 제법 많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예상돼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서울은 비가 시작됐습니까? 네, 서울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늘 늦은 밤부터나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제주도는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퇴근길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제주도에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구름이 내륙으로 더 확대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80mm,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고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는 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0도, 광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다가오는 주말 전국에 또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는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해안가에는 초속 16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대선을 끝낸 정치권 70여일 남은 지방선거를 향해서 이제 화력을 또 모아야 할 시점인데요. 관심 지역 중심으로 누가 나설지 벌써 여러 후보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 상황, 민주당 비대위 상황까지 잠시 뒤 여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